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선 대학에 총격을 가했고 디트로이트에선 유대교 회당에 무장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항공권 가격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고 대부분의 노선이 최소 15%에서 57%까지 인상됐습니다.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가짜 회사를 등록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자 등으로 지내다 떠난 외국인의 신원이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롱텀 케어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겹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이 2주일째를 맞아 무력 공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리 셰헤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 이스라엘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 중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셰헤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어제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피해 보복을 공개에 다짐했습니다. 그는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를 무기 삼아 결사항전을 이어가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항구가 공격받으면 중동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시설을 불태우고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1시 30분께 걸프만 북부 이라크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6척의 선박이 걸프만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자체 집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중부 서부 지역의 목표물 2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들이 20회에 걸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 방어체계, 무기 생산시설 등을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 게시물에서 우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미친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이란을 향해 거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첫 공습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란 내 약 6,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흘 가까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발생한 물류 적체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르빌 등 이라크 주요 산유 지역의 생산 중단 사태가 정상화되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공격으로 파손된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의 물리적 손상은 종전 선언만으로 즉각 복구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날 공개된 핫 팟캐스트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은 경제적 파국의 내 기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 기사, 즉 재앙은 국제유가 급등, 식품 가격 상승, 경기 침체, 경제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전쟁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경제적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17% 급등했습니다. 운송 차질로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선 대학에 총격을 가했고 디트로이트에선 유대교 회당에 무장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전 버지니아주 해안도시 노퍽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49분께 올드 도미니언대 경영대학 중심 건물인 콘스턴트 홀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입니다. 나머지 1명은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모두 대학 소속이며 부상자 2명은 육군 예비장교훈련단 소속입니다. FBI는 총격범이 버지니아 주 방위군 출신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라고 밝혔습니다. 잘로는 2016년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고 2024년 12월 석방됐습니다. 캐시파텔 FBI 국장은 SNS X를 통해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낮 12시 30분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한 유대교 회당에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차를 타고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돌진 후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건물 내에는 유아교육센터도 있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당 관계자 중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보안 요원들과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요원 1명이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레바논 출신의 귀화 미국인인 아이만 모하마드 가잘리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가잘리는 2011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6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시간주 디어본 하이츠에 거주했으며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친척 여러 명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항공권 가격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고 대부분의 노선이 최소 15%에서 57%까지 인상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주요 9개 항공사 가운데 스피릿 항공의 국내선 편도 항공편 최저 공시가격은 $193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등 나머지 주요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편 사전 예약 가격도 일주일 새 최소 15%에서 5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륙횡단 항공편 요금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에 투자한 항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완충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유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항공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큰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다 미국 내 봄방학 대목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스피릿 항공 측 대변인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항공편 좌석 대부분이 매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과거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이란 사태 같은 사건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 항공료도 오르지만 늘 그렇듯 연료값이 내려가면 항공료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편 이용에는 또 다른 불편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보안 요원들이 사직을 해 공항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에게 3시간에서 5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된 지난달 14일부터 9일까지 305명의 교통안전청 소속 공항 보안 요원이 사직했습니다. 의회가 이민 단속 개혁 관련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거의 한 달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공항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셧다운 기간 평균 21%의 결근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중 보안 요원 결근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 동부를 강타한 극심한 기상 악화는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달 23일 폭설이 내렸을 때 JFK 공항 TSA 직원의 77%, 같은 뉴저지 뉴악 공항의 TSA 직원의 53%가 결근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지난 주말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선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달했고 보안 검색줄이 터미널 밖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서도 줄이 여러 층을 거쳐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공항 측은 승객에게 항공편 출발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항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검색 요원은 독립적으로 근무하기까지 4에서 6개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직원이 영구적으로 사직할 가능성도 있어 구제 대책이 없다면 인력 손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43일간 지속됐던 지난해 정부 셧다운된 약 1,100명의 보안 요원이 생계 유지를 위해 TSA를 떠난 바 있습니다.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가짜 회사를 등록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자 등으로 지내다 떠난 외국인의 신원이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11일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사업체 가운데 800개 이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건설회사, 네일숍, 약국, 시니어 케어센터 등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LA의 한 회사는 주택 주소로 등록돼 있었지만 주소지의 거주자들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실소유주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5,000달러의 이 회사 명의의 채무를 이유로 그를 제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런 범죄가 미국을 떠난 외국인의 신원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자처럼 미국에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신용 기록이나 계좌 상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자들에게는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업체 등록이 쉽게 이루어지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LLC나 법인을 수수료만 내면 몇 분 만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떠날 경우 은행 계좌나 금융 기록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여권이나 운전면허 등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비밀번호 관리와 스팸 이메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수십만 건의 신원 도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롱텀 케어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겹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 은퇴자 협회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인 홈케어와 어시스티드 리빙 비용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시니어 가구의 중위소득 증가율 22%보다 2배 지출 규모입니다.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 비용은 33%, 너싱홈 비용은 최대 25% 증가했습니다. AARP는 이러한 서비스가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롱텀 케어에 해당해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가정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수백만 가정이 사실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에서 25년 사이 65세가 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이러한 비용에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절반이 메디케어가 너싱홈이나 홈헬스 케어 비용을 지원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 비용을 대부분 커버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만 일부 너싱홈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성인 데이케어 연평균 약 26,000달러, 개인 너싱홈 연평균 127,000달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평균 연간 소셜연금 약 23,700달러, 시니어 가구 평균 소득 약 6만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사나 기후예측센터는 올해 빠르면 8월부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록적인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의 위험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엘니뇨가 가을에 발생할 확률이 60%로 추정했던 것을 크게 앞당겼습니다. 엘니뇨 기간엔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평년보다 따뜻한 해수가 기상 패턴을 변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대서양의 허리케인은 약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음 엘니뇨가 2023년과 24년에 발생한 엘니뇨만큼 강할 가능성을 3분의 1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번 엘니뇨는 전 세계 기온을 온난화 임계치인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미국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지 않았으며 산불 발생 면적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엘니뇨는 2023년 5월에 발생해 1년간 지속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의 가뭄과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홍수, 아마존의 가뭄과 산불, 산호초의 극심한 열 스트레스, 캘리포니아 남부의 폭우, 오데오의 사상 최저 겨울 얼음 면적 등이 엘니뇨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엘니뇨란 이름은 스페인어로 아기의 수를 뜻하며 1600년대부터 크리스마스 무렵 태평양 동부의 따뜻한 해수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한 남미 어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 선생의 모교인 버지니아주 로아노크 대학에 김규식 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식 센터는 보훈부가 전시관 공간 조성, 전시물 설치 등 예산을 지원하고 주미대사관과 독립기념관 등과 협력해 조성됐습니다. 전시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역임한 김규식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로아노크 대학에서 수학했던 한국인 유학생 34명의 활동 자료를 전시합니다. 김규식 선생은 189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아노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1919년 4월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무부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148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이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2월과 비교하면 9.5%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착공은 전월에 비해 2.8% 감소한 9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월보단 6.5% 줄었습니다. 반면 변동성이 큰 5채 이상 집합주택 착공 건수는 29.1% 급증한 52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단독주택 착공은 동북부에서 33.3% 급감하고 남부에서도 4.6% 감소했습니다. 중서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예산 문제로 중단했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주 정부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수요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재개했으나 프로그램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지원 규모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예산도 크게 늘지 않아 기존 수혜 가정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자녀가 학교에 진학해야만 새로운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뉴저지주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은 자녀가 13세 이하이고 부모가 풀타임, 파트타임 근무 및 직업훈련 중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와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신규 건축되는 단독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실을 합법적 주거 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단독주택 및 듀플렉스 임대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을 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은 새롭게 지어지는 단독주택이나 듀플렉스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지하실을 합법적 주거 공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하 공간을 합법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세입자들도 법적 보호하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를 발의한 산체스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만성적인 부족을 겪고 있는 뉴욕시 주택 공급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집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